요즘 아파트는 너도 나도 사는 불패 자산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 같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금리는 높아졌고 이자는 무섭게 늘어났고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선택했던 영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빚에 묶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파트 등기부에는 내 이름이 찍혀 있지만 통장에는 늘 잔액이 없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으로 빠져나갈 돈이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000조 수준입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빌린 사람들도 금리 재조정 시점이 되면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대 금리로 빌렸던 5억 대출이 5%나 6%로 바뀌면 한 달 이자는 2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외식을 하고 싶어도 참고 주말 약속 대신 배달을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이렇게 팍팍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간을 잠시 2020년,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0.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중후반, 5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자는 누구나 감당 가능했습니다. 월세 낸다고 치자. 어차피 월세도 이 정도는 나간다. 관리비 조금 더 내는 셈이다. 게다가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가격이 한 달 이자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자 1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4억, 5억, 많게는 7억 이상씩 대출을 받았죠.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과 퇴직금 담보대출, 부모님 도움까지 더해서 어떻게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사는 사람이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당시를 떠올려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못 사면 평생 전세다.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들이 공포처럼 퍼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는 그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였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 나만 바보 되는 느낌. 그래서 빚을 내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그대로 한국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리 조금 오르다 말겠지. 설마 더 오르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6%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대에 빌렸던 대출이 5%, 6%로 갱신되면서 한 달 이자는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5억 대출 기준으로 이자만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체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 실수령액 500만 원. 이 정도면 고액 연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 120만 원 내고 380만 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축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능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으로 생활비, 자녀 학원비, 세금 등등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는 실수령액 500만 원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요. 그들은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 학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은 주말에 쉬지 못합니다. 배달 알바를 뛰고 투잡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겉으로 보면 수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카드값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집 팔면 되잖아. 욕심 부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경기도의 동탄, 평택 등등. 20대, 30대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이 지역들의 일부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들은 회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8억에 산 집이 지금은 6억도 안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심리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거래 문제입니다. 6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도 높은데 왜 지금 사냐,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몇 달만 밀려도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 법원 경매장은 젊은 사람들의 매물로 가득합니다. 30대, 심지어 20대. 한때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말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장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 비용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대출은 어쩌나요?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수억짜리 아파트를 영끌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 근교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릴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죠.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장사를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온몸에 대출 족쇄가 채워진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가 끝도 없이 불어나면서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음식점과 소매업에서만 50만 명 가까운 분들이 폐업했습니다. 물가가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온라인 문화가 정착하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죽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이른바 버블 사태였죠. 당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대출도 잘 나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8억 대출로 사서 2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그 부실이 도미노처럼 일본 경제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이죠.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약하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경제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10억, 15억짜리 아파트를 영끌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대출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계속 침체되면서 이자 미납이 늘고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이후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집값은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6년 현재 집값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000조 수준입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와 다릅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민정 씨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수요가 더 줄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민정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모았던 돈 다 날렸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폭탄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8% 이상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IMF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혼인 건수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연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20만 쌍으로 줄었어요. 2033년에는 10만 쌍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반면 건설회사들은 연간 3, 4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아무 곳에나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아파트, 빌라, 상업시설, 토지 등등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특히 신도시에 무분별하게 지어진 상가들이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의 꼬마 빌딩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